윈터링이란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지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힘든 겨울을 겪고 또 겪습니다. 질병이든 사별이든 일의 실패이든 어떤 식으로든 찾아옵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겨울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저자가 9월부터 3월까지 겨울을 나는 동안 일어난 일을 다룬 회고록입니다. 자신에게 이유 없이 찾아온 인생의 힘겨운 순간을 겨울에 비유하며 그 시기를 지나는 태도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실직과 더불어 동시다발로 이어진 남편과 아들의 문제까지 그녀는 그 시간을 혹독한 추위와 어둠이 몰아치는 경험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모드로 남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조언합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후퇴가 필요하다고, 따뜻한 여름이 가치가 있는 것 이상으로 겨울 또한 힘겹지만 인생에 꼭 쓸모가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지극히 당연한 이런 겨울을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바로 마주하고 통과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겨울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저자의 경험을 아름답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결코 자기 합리화나 자기 체면 그런 게 아닌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무심히 툭툭 던지는 그 진심이 잘 전해진 책입니다. 겨울나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겨울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겨울나기로 진정 멋진 삶을 영위하게 된 저자 캐서린 메이의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시작합니다.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톱니바퀴 사이에는 틈이 있고 때로 그 톱니바퀴가 열리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떨어진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남편이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 밤새 깨어있다가 마침내 그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칠흑 같은 한밤에 뭔가를 직감하기라도 한 듯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내가 맞닥뜨린 것은 오직 나의 두려움뿐이었다.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는 참을 수 없는 사실과 그 없이 홀로 남아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 나는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깨어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주변을 멍하니 응시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마음속은 이 새로운 경험들을 분류하고 그 맥락을 찾아내느라 분주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는 중이었다.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 윈터링은 보통 비자발적이고 외롭고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윈터링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여름만 계속되는 인생도 있는데 우리만 그런 인생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영원히 태양 가까이 있는 적도의 보금자리와
끝없이 계속되는 불변의 전성기를 꿈꾼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다. 엄청난 자기 절제의 행운까지 따른 덕분에 평생토록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친구들은 사소하게나마 우리를 배신하기 마련이며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역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어린 나이에 겨울을 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소녀였을 땐 자폐 증세가 있어도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 중 한 명으로서 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시린 한겨울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7살 때 극심한 우울증이 나를 덮쳤고 나는 몇 달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는 작은 의지의 씨앗을 찾아냈고 스스로 그 집요함에 놀랐다. 그로 인해 나는 이상하리만치 낙천적으로 변했다. 겨울이 나를 백지화시켰고 완전히 얼어젖혔다. 그 텅 빈 공백 속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날 기회를 발견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인격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늘 옳은 일만 하지는 않는 사람. 대담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는 것 같지만 이젠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에 여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나락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거듭될 때마다 위험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윈터링에 대한 감 같은 것이 생겼다.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할지. 나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살아낼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겨울나기를 인지하는 법이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겨울나기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속으로 고통을 사귀고 남의 고통을 못 본 채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윈터링은 인간의 경험 중 가장 심오하고도 영감에 찬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겨울을 난 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니 말이다. 무자비할 정도로 분주히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겨울을 온전히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혹독한 겨울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박약의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겨울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네, 책을 읽는 내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그녀의 자유로움이 저에겐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타인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선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행동 방법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솔직하게 써내려간 글인데 굉장히 고급지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람이 힘든 겨울, 고독 속에서 사색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묘한 기품을 만들어주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가 꽤 있었는데 하나만 골라봤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그 힘듦을 부모로서 함께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솔하게 아들의 마음 자체를 공감하고 그대로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겨울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1000번 가까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편의 병과 나의 병이 막바지에 이르고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게 될 즈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불안 증세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지경이 된 것이다. 6살의 나이에 내 아들은 벌써 학교라는 곳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 버트의 고민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듣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나는 깜짝 놀랐다. 대수롭지 않은 흔한 문제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너무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한 뒤에야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킨다. 학교에서 버트가 표출한 분노는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는 늘 내게 이야기해왔었고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아듣도록 행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버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학교를 참아내도록 달래기, 약물 치료로 적응시키기,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이의 만족할 줄 아는 능력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응당 엄마에게 기대되는 태도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과 불행해지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행복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행복은 바로 우리의 잠재력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펼치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괴롭힘과 모욕의 지독한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내면의 산물이다.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아마도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혹은 힘든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슬픔을 무시해야 한다고, 책가방 속에 슬픔을 수저 박아놓고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때때로 그 또렷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윈터링이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슬픔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다. 우리의 경험 중 최악의 경험을 응시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용기다. 윈터링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칼날처럼 첨예하게 느끼는 직관의 순간이다. 내 아들에게 겨울을 나는 법을 가르쳐 줄 시간이 왔다. 이는 전해주어야 할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다. 우리는 어두운 순간들을 함께 보냈다. 마냥 재밌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걱정하다 그냥 잠을 자버리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가 거꾸로 가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물러나 있도록 두었다. 우리의 겨울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면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겨울의 선물이다. 겨울은 좋든 싫든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새로운 외투로 갈아입어야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최고의 지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특별한 겨울을 겪어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나는 어느 수요일 아침 놀이방에서 처음으로 그런 이들을 만났다. 나를 엄마로서 무능력하다고 느끼리라 짐작했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에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서서 울어버릴 지경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윈터링이 진실이 있다. 겨울에는 지혜를 얻게 되며 겨울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윈터링을 겪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선물 교환과도 같다. 평생을 지녀온 타성을 깨는 일 또한 필요하다. 남들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나라면 절대 취하지 않았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화를 초래했으리라 넘겨짚는 습성은 박정한 태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우리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실수한 적도 없고 그릇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음에도 자신을 탓할 거리를 찾아내고 수치스러운 도피 상태에 빠진다. 아니면 누군가 탓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다. 겨울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진정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원인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작은 실수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며 삶은 종종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수긍하든 말든 계속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남들의 위기를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닥칠 불행의 전조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 때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핵심이다. 나는 휴일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요리하고 먹을 일에 대비해 찬장을 말끔히 치워놓는다. 버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게 한다. 귀가 아릴 만큼 추운 날 산책을 한다. 나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늘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잠시 관심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엔진에 시동을 걸듯. 겨울은 느긋한 충전과 집안 정돈을 위한 숙고와 회복의 시간이다. 속도를 늦추고 충분한 잠을 자고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을 늘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겨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선택의 기로이자 허물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다. 네, 불안을 주는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진 앨런 와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숨을 참는 것은 숨을 잃는 것이다. 그는 고통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진실에 저항하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이고 고통과 싸우는 것은 고통이며 용감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겁내는 것이다. 마음이 고통 속에 있으면 마음은 고통이다. 탈출구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안락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은 끝없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지하는 오늘이다. 우리가 두뇌의 힘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미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요소이다.
다가오지 않은 이 시간에 끝없이 골몰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특별한 것을 놓치고 만다. 사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감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일 뿐이다. 나는 불행이 삶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불행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발은 좀 빼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불행에도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불행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기능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슬픔에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에 대응하라는 그 신호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행복해지라는 요청이 빗발치는 시대에 사는 듯하다. 그러나 우울함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끙끙대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만 만성적으로 불안하다. 때로는 괴로움의 절규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솔직 담백한 대답이다. 우리에게는 늘 끝까지 버틸 수 없고 때로는 모든 게 망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 우리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 우리 자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투지를 찾아내는 사람. 겨울이 쉬이 물러가지 않으리란 걸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사랑받는 아이처럼 포용과 사랑으로 대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믿었고 내 기분은 어떤 중요한 신호라고 여겼다. 잘 챙겨 먹었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 신선한 공기를 쐬러 산책을 나갔고 나를 달래주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겨울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물었다. 어떤 변화가 오고 있을까? 자연은 분노하는 법이 없다. 언젠가 다시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자연은 순환적으로 되풀이해서 영원히 겨울나기를 한다.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겨울은 감당해야 할 임무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겨울나기를 더 잘 하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삶이 직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간은 순환적이다. 모든 것이 쉬워 보일 때가 있다가도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가 언젠가는 과거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공기를 가늠하고 바람이 몰아치면 안전하게 몸을 움츠릴 준비도 해야 한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은총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저지른 행위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해 속죄해야 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기려 했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다. 때로는 자신만의 겨울을 말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을 내뱉을 때는 목구멍에 가시가 돋친 느낌이 들 것이다. 비탄, 거부, 우울, 병, 수치심, 실패, 절망 같은 것들. 이런 순환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로 겨울을 노래하고 허공을 채울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